나는 왜 이치를 잃는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를 찾아서 14. 작은 것으로부터 자존심이 결여되기 시작하는 곧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존심이 무너지고 만다. 적어도 한 번쯤 일생에서 사소한 인내마저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날은 결국 실패로 기록될 것이며 다음날까지 이제 실패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번개 안에선 그리고 별빛도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리지 못하고 나는 너무 일찍 왔다.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 엄청난 사건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방황중이었다. 그것은 아직 인간의 기회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번개 안에서도 시간이 필요하다. 별빛도 시간이 있어야 한다. 행위들 그것이 비록 완성된 것일지라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하지 마라. 단념해라. 너 자신을 극복하라. 나는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도덕을 혐오한다.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도덕은 어떤 일이든지 행하도록 촉진시키고 반복해서 행하도록 자극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하도록 밤은 밤대로 꿈을 꿀 수 있도록 재촉하며 이것을 잘하는 일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이다. 나는 그들을 뒤바뀐 불구자라고 부른다. 온몸은 하나의 커다란 눈이다. 하나의 커다란 입이다. 하나의 커다란 배이다. 거대한 몸통 위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인간들. 나는 그들을 뒤바뀐 불구자라고 부른다. 내가 그 고독으로부터 털질의 처음이 다리를 건너게 되었을 때 나는 나 자신의 눈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 차례 살펴온 다음에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적은 키다. 등신대의 키다. 나는 더욱 주의 깊게 살펴왔다. 그러자 그 귀 밑에 다글만큼 작고 초라한 것이 움직이고 있었다. 거짓말이 아니다. 그 거대한 길은 그넓은 줄기 위에 앉아있었다. 놀라지 마라. 그 줄기는 인간이었다. 돋보기를 걸친 사람은 그 작은 인간의 질투에 휩싸인 얼굴을 볼 수 있었을 것이며 부어오른 작은 영혼이 그 줄기에 매달려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에게 말했다. 이 커다란 길은 인간입니다. 아주 큰 인간입니다. 아니 천재입니다. 사람들이 위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결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신념을 지키려 했다. 가진 것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자는 뒤바뀐 불구자이다. 그리고 니체 친구들이여, 모두이 젊었을 때 우리는 괴로웠다. 청천 그 자체를 흡사 무거운 병인 양 괴로워했던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의 시대 때문이었다. 그들은 내면의 태피와 분열의 시대인 까닭이었다. 그것은 그 모든 약함을 가지고 최상의 강함을 가지고서도 젊은이의 정신을 저지하였던 것이다. 권위에 몸부림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작은 것부터 자존심이 결여되기 시작하면 곧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존심이 무너지고 만다. 만일 자신의 지배자가 오직 자신뿐이라는 이 기쁨을 지속시키고 싶다면 서서히 거리를 좁히는 권위의 몸부림이 피할 수 없는 숙명임을 인정해야 한다. 나의 의지는 비탈 길에 촛불을 켜놓았다. 바람에서 불패한다. 바람의 가지를 흔들 때마다 진리가 떨어진다. 하지만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의 가을을 겪었다. 이젠 처소가 왜 필요한지도 잊어버렸다. 인간이 진리에 굴복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보기에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분명 우리는 진리를 손에 넣었다. 이것은 결정적인 사실이다. 하지만 진리를 정하는 기준이 나라는 것을 손에 넣지 못했다. 결정이 그러나 내게 있다. 마치 내 안에 의지가 보는 비탈길에 촛불을 켜놓은 것처럼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자유다. 나의 의지는 비탈길에 촛불을 켜놓았다. 비탈길. 이것이 내가 선택한 진리다. 나의 양식에 대해서 말하겠다. 기호의 속도를 포함하여 기호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의 상태, 파토스의 내적인 긴장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모든 양식이 뜻하는 바이다. 그런데 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내적 상태의 다양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아주 많은 양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이제는 한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장 다양한 종류의 양식이다. 파토스, 에로스, 로고스. 철학자는 미사여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철학자는 모럴리스트를 좋아하지 않는다. 철학자는 미사여구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철학자는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는 자신이 시대를 극복한 초월자로 남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격렬한 투쟁을 하는가? 바로 철학자들 시대의 부산물로 만드는 모든 특징에 대항하는 것이다. 나는 바그너만큼이나 이 시대의 부산물이 되고 싶다. 나를 가리켜 스스로 대표주의라고 규정짓고 싶다. 철학자의 긍지를 돈으로 살 수가 없다. 철학자를 존경하는 마게도니아의 어느 왕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세상을 등진 어테네의 한 철학자에게 1년들을 보냈다. 그러나 철학자는 이 돈을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 그러자 왕은 그는 나 같은 친구가 필요 없다는 것인가? 라고 말했다.
이 말을 세서 고하면 다음 같다. 나는 이 정리적인 철학자의 높은 긍지를 사랑한다. 또한 내가 그의 긍지를 증리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나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는 그의 철학을 무너뜨리고 싶다. 그가 자신의 철학보다 친구의 나의 명예를 더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세상에 자랑하고 싶다. 그 위대한 철학자의 친구가 누구이기에 그를 마음대로 도와줄 수 있는가? 그가 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바로 나다라고 대답하고 싶다. 보라, 저 괴물은 우리를 향해 울부짖고 있다. 나는 민중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나의 형제들이여, 이곳에는 민중이 없다. 다만 국가가 있을 뿐이다. 국가는 식어버린 시체며 가장 냉혹한 괴물이다. 그들은 아침마다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그들은 우리를 기만하고 지배하며 잔인하게 물어뜯는다. 그들은 우리를 볼 때마다 이렇게 외친다. 국가는 민중이다. 이 말에 속지 마라. 그것은 거짓말이다. 민중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베푼 것은 창조자였다. 우리의 삶에 희생된 자는 우리들 자신뿐이었다. 우리는 함정이 빠진 것이다. 국가로 불리는 저 파괴자들이 파놓은 함정의 벌을 들이민 것이다. 그들은 함정이 빠진 우리에게 한 자루 칼과 100가지 욕망을 지어주었다. 우리는 이 칼과 욕망에 지나칠 정도로 익숙해졌다. 너무 많은 인간들이 태어났다. 우리가 기와 양육을 쓰었을 정도로 너무 많이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국가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에 우리에게 생선을 요구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생선을 요구한다. 자신이 지위가 이지대로 우리를 물어뜯고 씹고 삼키고 다시 물어뜯는 것이다. 바로 저 괴물은 우리를 향해 울부짖고 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없다. 나는 신이 다스리는 손가락이다. 그대들은 국가와의 싸움으로 제쳤다. 국가는 그대들이 만든 또 하나의 그대였기 때문이다. 이 피로가 그대들에게 새로운 우상을 섬기라고 부추긴다. 민중이 자기 자신을 상실하는 곳, 민중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곳, 민중이 삶이라고 부르는 그곳을 나는 국가라고 부른다. 터무니없는 일을 당해도 축제처럼 즐길 것, 섬세한 감각과 섬세한 취미를 가지고 강력하고 대담하며 자유분방한 마음을 유지할 것, 침착한 눈동자와 권 발걸음으로 인생을 짓밟을 것, 터무니없는 일을 당해도 마치 축제에 참가한 것처럼 즐길 것, 미저 세계와 해양 인간 신들을 기대하며 인생을 지켜볼 것, 마치 미저 세계를 지키는 병사와 선원들이 잠시 동안 휴식과 즐거움으로 피를 잇는 듯이, 혹은 이 찰나의 쾌락 속에 인간의 눈물과 진홍색 우수를 잇는 듯이 밝은 음악에 귀를 기울일 것. 이 모든 것을 소유주가 자기 자신의 길을 바라지 않는 자가 있을까? 하멜에서야말로 이 같은 행복에 도취된 사나이였다. 그리스인을 위해서 그들의 신들을,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는 신을 만들었다. 지쳐서 자기 자신에게 실진했을 때 용기를 이어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사람은 도복장애, 어떤 사람은 신앙을, 어떤 사람은 정기요법. 너의 친애하는 우병자여, 가장 좋은 것은 역시 많이 자는 것이다. 그러면 또다시 새로운 아침이 찾아올 것이다. 아침이 얼음과 죽음의 저편에서 행복을 찾으라. 그리스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딘지 그렇다. 이것은 북극이다. 차디찬 유배지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동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지 그대는 아는가? 육지에서도 바다에서도 우리는 세상으로 향하는 길을 찾을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북쪽에서 얼음과 죽음의 저편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도 곧 행복해질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길을 알아냈다.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의 이 미로에서 철구를 찾아 헤맸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는 그 철구를 발견한 것이다. 설마 저 무능력한 현대인들이 우리의 행운을 가르치지는 않겠지. 나는 철구도 모르고 입구도 모른다. 그냥 서성일 뿐이다. 이것은 현대인의 탄식이다. 이런 현대적인 감성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 듣기 좋은 평화, 비굴한 타협,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대담의 이 모든 불길함에 우리는 전염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숙명론자라고 한다. 학문의 요구에 의해서 모든 이정표가 쓰러졌다. 내가 잘못 본 것이라면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본 것만을 말한다. 학문에 의해서, 학문의 요구에 의해서 모든 이정표가 쓰여졌고 일찍이 존재했던 고통들이 한꺼번에 인간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다. 원근법의 반복적인 생성으로 인간의 무한을 의식하기에 이르렀다. 다행히 참혹한 연극을 하지 어떤 정력도 깨닫지 못했다. 나의 발걸음은 훨씬 단단해졌다. 나는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굉장히 높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확실한 증거도 있다. 저희가 전보다 더 넓어졌고 전망도 좋아졌다. 바람이 조금 차가워졌지만 내 가슴은 따뜻해졌다. 이제는 온화함과 따스함을 혼동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의 발걸음은 훨씬 단단해졌고 또한 확실해졌다. 용기가 나를 성장시켰다. 앞으로는 더욱 고독해질 것이며 이전보다 험난해진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예술가의 열정 마지막으로 15 예술이 바로 지상이다. 그것은 삶을 가능케 하는 위대한 움직임이며 평범한 삶에서 더비할 수 있게끔 사람들을 자극하는 위대한 유혹이다. 예술은 삶을 부정하려는 모든 의지를 진들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예술은 인식하는 자를 구제한다. 셰익스피어의 권해. 나는 셰익스피어보다도 더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지는 작품을 알지 못한다. 그대로 극대가 될 필요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사람들은 과연 햄릿을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은 회의보다도 확실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베이컨의 자학. 나는 베이컨의 선택한 문학의 창시자이며 자학은 언제라는 것을 확신히 하지 않는다. 미국의 정신 창론자와 바보들의 적연한 잡담 같은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나 환상이라는 현실, 그것에 도달하는 힘은 행위와 기계스러움과 범죄를 이끌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과 하나가 된다. 그것과 하나가 되므로서 이런 것들은 존재한다. 우리는 아직도 말의 온갖 위대한 의미에 있어서의 현실주의자인 베이컨이 무슨 일들을 했는지 잘 모른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스스로 체험했는가를 알 만큼 충분하지도 못하다. 더욱 악마에게 가야 할 비평가들이 그것을 알까? 볼테르의 정신. 내 책에서 볼테르라는 이름이 나오는가. 그것은 정말 하나의 진보였다. 볼테르를 보면 안전한 지하가 막저 최후의 안전을 누리는 또 서울을 무자비한 정신을 발견하게 된다. 전에 햇불처럼 들리는 불빛이 아닌 이상한 햇빛을 손에 들고 예리한 조명으로 이 이상한 지하 세계를 내리비춘다. 그것은 전쟁과 같다. 그러나 화역도 포연도 없는 전투 자세나 파토스도 없는 전쟁인 것이다. 이 모든 그 자체가 이상주의라는 것일까? 모든 오류들이 얼음 위에 놓인다. 이상은 반박당하지 않는다. 그것은 얼어 죽는 것이다. 여기서 천재가 얼어 죽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성자가 얼어 죽는다. 마지막으로 얼어 죽는 것은 신앙 이른바 확신이다. 또 한 동 정도 흔적이 냉각된다. 어느 어디든 사물 그 자체가 얼어 죽는다. 독창적인 것은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낡은 건 예로부터 알려졌던가. 누구의 눈에 비치긴 했으나 간과되었은 것을 새로 보는 것인 양 보는 일이며 진정한 독창적인 돈의 증작이다. 최초의 발견이란 대개가 저 아주 어리석고 미련스러운 공성과의 우연한 룸펜에 지나지 않는다. 호메로스의 정렬. 오직 자신에게만 침잠하며 꿈꾸는 백발의 사람, 아볼로적이며 소박한 예술가의 전형적인 그 사람. 호메로스는 이제 깜짝 놀란 것처럼 인생 속에 내닫는 호전적인 뮤즈 시정 아르킬로코스의 정열적인 정신을 바라본다. 실러의 혼연일체. 그는 시작 과정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심리학적인 관찰에 의해서 밝혀내고 있다. 실내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시작 행위에 선행하는 예비적인 성기로서 사상이라고 하는 질서 있는 인간관계를 가진 일련의 신성을 마음속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도리어 음악적인 기분을 갖는다라고 말한다. 나는 경우에도 감각은 물론 처음에 명확한 대상을 갖지 않았었다. 대상은 뒤에 가서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다. 나의 경우에 어떤 음악적인 증거이 먼저 나타나고 그것에 의해서 비로소 시성이 나타난다. 고대 서정시 전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은 음악가와 서정시인 동률이었다는 결합현상이었다. 그래서 나는 근대 서정시는 머리 없는 신상처럼 생각된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미적인 형리상학을 근거로 서정시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서정시인은 무엇보다도 디오니시소스적인 예술가로 근원적인 유일자와 일체가 되어 즉 유일자의 고통과 모순에도 완전히 일체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칸트. 쇼펜하우어의 의지. 문제가 되는 것은 최후의 독일 사람 바로 쇼펜하우어라는 심리학자다.
허무적인 근거로 삶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삶의 의지를 높이던 악의에 찬 천재가 바로 그이다. 쇼펜하우어는 차례차례로 예술을, 영웅주의를, 천재를, 미를, 큰 건강을, 인식을, 진리의 의지를 비극의 부정의 출발지로 삼았다. 그는 그리스를 제외하고 역사상 가장 큰 심리학적인 위조자이다. 도처의 먼지와 모래, 마비와 초체뿐이로구나. 이렇게 절망적이고 고독의 울적한 상태에 몸을 던진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기들 스스로의 상징을 간직할 수 있는 것, 즉 디레가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준 죽음과 악마를 데리고 있는 기사일 것이다. 갑옷과 툭을 쓰고 무서운 길에서도 없이 홀로 말과 길을 덧삼아 청동과 같은 준엄한 눈빛을 하고 공포의 길을 걸어가는 기사인 것이다. 바로 그런 디레르적인 기사가 바로 쇼펜하우어이다. 칸트의 성공. 도덕가로서의 칸트에 대하여 반박을 또 하나의 말이 있다. 덕이란 우리들의 별명이여 따라서 우리들의 가장 개인적인 정등방위며 필수품이어야 한다. 이외에 다른 어떤 의미에서도 덕이란 하나의 위험물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들의 삶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손상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칸트가 말한 것처럼 단지 덕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존경이 우러나오는 그와 같은 덕은 해로운 것이다. 덕, 의무, 선 자체의 무인격, 선과 보편, 타당성의 성격을 띤 선이란 환상이다. 그런 것에서 삶의 몰락, 삶의 최고적인 쇠퇴, 케니히베르크적인 군국주의가 있을 따릅니다. 가장 깊은 보존과 성장의 법칙이 명령하는 것은 이와는 전혀 반대 현상이다. 각자는 자기 자신의 덕과 자신의 무상 명령을 자기 스스로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다. 어떤 민족이라도 민족 자체의 의무 개념 일반과 혼돈할 때 그 민족은 피놓고 멸망하고 만다. 모든 무인격적인 의무, 추상적인 원록에 바친 모든 희생 이상으로 보다 깊이 한층 더 내면적으로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것은 의무다. 칸트는 삶의 본능을 위험한 것으로부터 감추지 못했다. 다만 그는 신학자적인 본능으로 말했을 뿐이다. 삶의 본능을 억압하는 행위는 그것이 올바른 행위라고 하는 쾌감 속에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적인 신념의 내장을 갖고 있는 그들 허무주의자들은 쾌감을 오히려 이론으로 해석하여 왔던 것이다. 내면적인 필요성도 없이 깊은 개인적인 선택도 없이 쾌감마저도 없이 이라고 생각하고 또 느끼고 의무의 자동기계처럼 급속히 파멸하는 것이 또 달리 무엇이 있단 말인가? 그것은 바로 데카당스에 이르는 처방이자 백지 상태에 이르는 처방이다. 더욱이 그가 괴테와 동시대인이었을 줄이야. 내가 독일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말하지 않겠다. 칸트는 프랑스 혁명때 국가의 비유기적인 형태로부터 유기적인 형태로의 이행을 보지 않았단 말인가? 그런 인류의 도덕적인 소질에 의하지 않고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소질로서 인류 선애의 경향이 일거에 증명된 일이 있는지를 칸트는 스스로 묻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기에 그것이 혁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칸트의 대답이다. 모든 것에 대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본능으로서의 반자연, 철학자로서의 독일적인 데카당스, 이것이 칸트인 것이다. 이성과 이성관리는 별로 먼 곳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다. 사람들은 실제의 성에서 하나의 가상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전혀 날조된 세계, 존재자의 세계를 현실 세계로 우겼다. 칸트의 성공은 다만 신학적인 성공이 일어나지 않는다. 칸트는 루트와 라이프니츠와 똑같이 가장 박자가 정하지 못한 독일적인 정체성의 한 제동기 역할을 한데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도스토옙스키의 자극. 내가 생각에 성공하고 병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이 혼합되어 있는 감동적인 자극을 느낄 수 있었던 사람은 도스토옙스키와 같은 사람이다. 도스토옙스키. 핸델의 독창성. 그 악성의 독창적인 면에 있어서 누구와도 견줄 수 없다. 그는 대담하고 힘차고 어떤 민족이 품고 있는 영웅적인 것과 피가 다 있었다. 핸델은 작품 완성 단계에 이르면 가끔 청결과 자유를 잃고 자기 자신에게까지 실증을 내보냈다. 그래서 그는 창조들이 이 일을 끝낸 후에 느끼는 기쁨을 별로 많이 느끼지는 않았다. 그리고 니체. 인간은 예술을 통해서 완전한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쁨을 느낀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나 파스칼의 경우처럼 정반대의 반예술가들은 불갑을 사물로부터 사물을 휘피하게 하고 쇠하게 하며 사물을 메마르게 만들지 않을 수가 없다. 사물을 메마르게.
하이든에선 그는 한 사람은 저까지 적한 인간으로서 전지성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도덕성으로서 지성에 침투할 수 있는 한계까지 침투해 들어가는 음악을 만들었다. 그는 그가 배제된 음악을 작곡했다. 베토벤의 순서. 베토벤의 곡은 음악 속의 순서를 나타내는 곡이다. 우리가 갑작스레 베토벤을 듣고 깊이 감동하는 까닭은 작곡가의 내성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음악의 음악이다. 길을 걷는 그지의 속의 노래, 여행하며 노래하는 이탈리아인들의 노래 속에, 마을의 술집에서 흘려나오는 단조로운 가락 속에, 사육제의 무더가 속에 그의 멜로디는 들어있다. 재빨리 한 걸음 끄집어내는 꿀벌처럼 선율을 모은다. 그것들은 너에게 보다 좋은 세상에서 들 수 있는 수많은 신들에게서나 느낄 만한 추억의 조각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는 음을 플라톤이 이데아를 생각한 것처럼 생각한다. 모차르트의 역당. 모차르트는 음악의 태도가 베토벤과는 전혀 다르다. 그는 영감을 얻는 것은 음악을 들을 때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역동적인 삶을 만날 때이다. 그는 이탈리아에 있지 않을 때에도 언제나 이탈리아를 꿈꾸고 있다. 슈베르트의 유산은 다음 음악가에 비하면 슈베르트는 기교가 부족하다. 하지만 그는 모든 음악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유산을 남겼다. 후대 음악가들이 200년이나 300년 동안 그의 책상을 퍼먹고 쓰러질 만큼 슈베르트의 작품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참고가 되었다. 그러나 다른 음악가들은 그들의 가진 것을 모두 써버림으로써 위대함을 얻었다. 만일 베토벤의 청정이라면 슈베르트는 연주자였다. 슈베르트. 바그너의 혁명. 달려도 나는 바그너의 음악 없이는 내 청년 시절을 견디지 못했을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다. 나는 독일인이 되도록이며 태어나기 전부터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아픔에 벗어나려고 한다면 삼남에서 온 마취제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 나는 바그너가 필요했다. 바그너는 모든 독일적인 것에 뛰어난 해독자인 것이다. 해독도 독이다. 나는 독이라는 사실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트리스탄 발치의 곡이 존재하는 된 순간부터 내 치아를 받으시라. 본 빌로우시. 나는 바그너 승리자가 되었던 것이다. 바그너의 옛날 작품들은 나를 내려다보았다. 아직 너무도 통속적이고 너무도 독일적이었던 음악들. 그러나 나는 왜 지금도 트리스탄처럼 위험한 매혹을 지닌 몸소리 나고 감미로운 무한성을 지닌 작품들을 찾고 있는가? 나는 모든 예술 안에서 그런 감동을 찾고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든 기성도 트리스탄의 첫 음절을 듣는 순간 파악이 된다. 이 작품이야말로 바그너의 철두철미한 장점이다. 그는 트리스탄으로부터 마이스 징거와 니벨룽겐의 반지에서 시향하였다. 우리가 금세기 인간들이 서로에 대해서 번영할 수 있었던 것보다도 한결 더 깊이 번민했다는 그 사실이 우리들의 이름을 영원히 다시 함께 맺어 준 것이다. 그리고 바그너가 독일인들 사이에서 하나의 오해에 불과하다는 것처럼 나 또한 그러한 것이 확실하며 나는 언제나 그러한 채로 있을 것이다. 그는 혁명가였다. 그는 독일인들에게서 동원쳐 달아났다. 예술가에게 있어서 유럽에서는 파리 이외의 고향은 없다. 바그너 예술의 전제인 모든 예술 5권의 섬세성, 뉘앙스를 알아차리는 손가락, 심리학적인 전염성, 이런 것들은 파리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어느 곳에도 형식 문제에 있어서 정렬, 연출에서의 진지성은 없다. 그것은 뛰어난 파리의 진지성 때문이다. 그러나 바그너는 전혀 마음씨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슈만의 낭만주의. 독일이나 프랑스의 낭만주의 시인들이 꿈꾸듯이 이 청년 슈만이 그의 노래와 음악 속에 꿈을 담았다. 자신의 풍만한 힘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 영원한 청년이었던 슈만에 의해서 말이다. 쇼팽의 행복. 어떤 생활에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물가에서 생활하든지 심지어는 가장 가난하고 역시 욕심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시끄럽고 더럽고 지겨운 생활 같은 것에서도 말이다. 예술가들은 이것을 찾는 법을 알고 있다. 쇼팽은 이런 순간을 그의 뱃노래에서 맛보았다. 신들도 노래를 듣는다면 작은 배에 몸을 눕히고 싶어질 것이다. 맨델스존의 덕. 그의 음악은 이전에 존재한 모든 것에 대한 좋은 취미의 음악이다. 그것은 항상 자신의 배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지닌다는 것은 불가능한 듯 보인다. 그는 미래를 갖기 원했을까? 슈베르트는 예술가 중에서도 덕을, 다시 말해서 어떤 저희도 없는 덕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 덕도 자신의 배후를 가리키고 있는 덕이었다.
예술가들은 허상을 보고 열광한다. 나는 가끔 예술가들이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인물을 찾기에 너무 큰 허영에 빠져들 있다. 그들의 감각은 새롭고 진기하며 아름답고 완전하게 이 땅 위에서 자라나는 저 조그만 식물들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 다만 큰거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것에만 열광한다. 그들의 조그만 정원과 가수원에 피어난 가지들은 비상적인 주인 때문에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사랑과 통찰력은 이 작은 생명의 어치를 쫓을 만한 힘이 없다. 예술은 인식하는 자를 구제한다. 예술이 바로 지상이다. 그것은 삶을 가능케 하는 위대한 움직임이야. 평범한 삶에서 또 배울 수 있게끔 사람들을 자극하는 위대한 유혹이다. 예술은 삶을 부정하려는 모든 의지를 짓누를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예술은 인식하는 자를 구제한다. 즉 비극적인 인식이 사로잡힌 인간을 구제할 수 있다. 예술은 행동하는 자를 구원한다. 다시 말해서 비극적 전투적인 인간인 영웅을 구원한다. 예술은 권해하는 자를 구원한다. 개인적인 권해를 정화시켜 한 개인의 극히 일상적인 권해오저 위대한 삶의 형식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 예술은 세상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 예술은 생을 북돋우는 가장 큰 자극이다. 어떻게 예술을 목표가 없는가? 예술을 위한 예술로 해석할 수 있는가? 예술은 인생이 보여주는 초라한 것, 가혹한 것, 기괴한 것마저 아무리 역 없이 표현할 수 있다. 예술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생의 관해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고 있다. 예술에 이런 의무를 부여한 철학자가 있다. 그는 의지에서 해탈하는 것이야말로 예술이 안고 있는 총체적인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삶을 체념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 비극적인 목적이라고 설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어디까지나 염세적인 견해이며 사악한 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송동면의 여건이 영화 감독이자 소설 1950년 5월 강제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후지 정역다 유학을 떠나서 이렇게 연극학 교수를 했다. 한일 장신대학교에서 서울 본야마냐 각본 연출을 맡았고 연구를 했군요. 그린이 강동호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니체가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서성으로 연일히 살아있던 까닭은 그가 자신의 서성을 온몸으로 살아내었기 때문이다. 그런 자신의 원조자로서 그리고 자신의 선조자로서 영리상학을 완성하고 설파해갔다. 그는 신은 저것더라고 말했다. 기존의 절대적인 가치가 드는 절대적 연타면서 인간은 이제 기존의 세속적인 가치를 때려부수고 새로운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고. 그는 인간을 배격하는 교회의 허위에 격분했고 자신의 문제는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기도만 해야 되는 인간에게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려고 외치는 것이다. 니체는 진정 용기 있는 인간이었다. 그는 허무주의에 무릎 꿇지 않고 싸웠다. 현실을 버리지 않고 그러나서며 삶을 사랑했다. 그는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에 대한 가치 역시 스스로 결정했다. 니체가 지금 너지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이유는 현실을 직시한 날카로운 통찰력 때문이다. 더욱 급수를 찌르던 집권력과 강력한 생기 불구려혼 그리고 높은 것을 지향하는 의지가 그의 문장 속에 살아넘치며 독자들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이다.